법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NL계열의 공산화 방법은 북에서 공산 세력이 침범에 들어오는 겁니다. 영토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 한 나라가 공산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PD계열인데요. 이것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연금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의 개념이 이 생산수단의 국유화, 그게 공산화입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대기업을 장악하면은요, 핵심 인력들이 다 장악됩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을 통해서 또 그 하청사가 장악되고 해서 이것은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4대 기업 혹은 삼성하고 현대, 여기가 지금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두 개만 장악이 되어도 나라 전체가 장악이 된 겁니다. 절반은 장악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정치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요, 북한 내려오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자기 설 자리도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기업 국유화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누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국유화 하면은 삼성전자 지분 다 가져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15%만 가져도 삼성전자 지분 다 확보하는 거예요. 현재 이재용 씨 지분이 21%거든요. 연금이 10%, 블랙락 펀드가 5%. 지금 현재 삼성생명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삼성생명이 8.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험 관련된 상품이 있잖아요. 요 돈이 좀 들어간 거예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추산을 할 때 3대 7로 봐요. 투자를 할 때 4천억 투자했는데 이게 지금 100조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분하라는 그런 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국회 때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눈치 봐요. 막 이 작업을 해요. 저는 신문 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재명 씨의 저 대통령의, 참 대통령이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3대 국정 과제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한미동맹 해체하고 세 번째가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는 다 완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면은 7%를 처분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재용 씨 지분이 14.4%가 됩니다. 지금 더 떨어져야 14%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용 씨 지분 14%가 되면은요, 연금이 10% 가지고 있죠. 블랙락 펀드가 5%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재용 단독 운영 체제가 아니에요. 국가하고 공동 운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상징자를 한 번 더 치면은요, 이재용은 여기에 따라올 돈이 없어요. 근데 국가는 있어요. 그럼 이제 일대주주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국유화예요. 이것은 현 정권이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국가가 좀 먹여 살려야지. 그게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저희 이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30% 가지고 있어요. 순환출자로 돼 있어요. 이걸 우리까지 잘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15%로. 그러면 현대도 넘어가는 거예요. 국가하고 공동운영 체계가 돼요. 그러다가 유상경제 한번 치면은 대주주가, 일대주주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PD계열의 대한민국 사회주의 방법론이에요. 이걸 놓고요, 좌파들은요, 2001년도에 김대중
씨가 6.15 선언했죠. 2000년인데 2001년도 9월 20일경에 군자탄의 약속이 있었죠.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하자. 바로 논문이 나왔어요. 좋은기업연구소 참여연대. 그래서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2004년도에 장하성이 시행을 했어요. M&A 시작했어요. 2017년도에 장하성이 책을 썼어요. 이 책 따라 김동원이 댓글들 조작을 들어가고 문재인이 되고 문재인이 장하성을 임명했어요. 장하성이 연구공을 벅벅거렸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헌법소원을 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수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 알면은 놔두겠어요? 안 놔둬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은 승산 있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국가에서 연금 가지고 들어오니까요. 대기업들이 떠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이 부분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 부분. 문제 터지기도 전에 다 나가버리니까. 저는 할 경제에서 크게 파니까 알아요. 그러고 있는데 또 어마어마한 일을 또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의 2대 주주입니다. 2조 원 넘는 데가 206개 사인데요. 여기 대부분 2대 주주예요. 1대 주주가 20에서 30% 가지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10% 가지고 있어요. 10% 이상 취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그런데 기관적인 상업펀드를 통해서 우회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더 커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그런 다음에 얘기할 거고 연금을 가지고만 얘기할게요. 작년 이사 집중 투표제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덧센 상권. 얼마나 시끄러웠냐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 제도에서의 주식투자 제도를 없애버리고 사회주의에서의 주식투자 제도를 도입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사 집중 투표제입니다. 그동안에는 과란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경영을 단독 경영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사 집중투자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너 20% 가지고 있어? 당신은 20%만 경영자 임명해. 이게 집중투자예요. 소액주주는 그걸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재용이 22%, 연금이 10% 가지고 있잖아요. 2대1로 이제는 이사를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삼성전자 이제 이사가 9명인데요. 해마다 3명씩 교체돼요. 한 번씩 투자해요. 3년 지나면 이재용이 임명한 사람 6명, 삼성 국가 3명. 이렇게 돼요. 노사 공동운영 시스템이에요, 이게. 노조가 지금 치고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노사 공동운영 시스템이 이게 가능한 회사 제도라고 보십니까? 독일이 왜 저렇게 지금 어깃장이 남겨가세요? 사회민주주의가 치고 들어와서 그러고, 폭스바겐이 지금 어깃장이 나 있습니다. 폭스바겐 공장을 닫고 있어요. 폭스바겐이 경쟁력을 잃어버렸어요. 세계적인 그런 회사예요. 이 노동회사가 그렇게 일을 만든 거예요. 노동회사가 들어오면은요, 안 돼요. 더 이상 세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206개사 대기업의 3분의 1을 206개사 2조 원 넘는 대기업이에요. 3분의 1 정도를 국민연금이 가경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국가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국가가 대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갖고 있어요. 경영을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사회주의라고 해요. 다른 게 사회주의라고 해요. 국민들은 이게 사회주의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쪽 그룹에서는 온통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성공적서입니다. 다른 것들은 정권 바뀌고 법 고치면은요, 다 원상회복돼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일대주주가 해체가 됐거든요. 더 이상 이제는 이것은 그 기회는 사회화가 됩니다. 이걸 사회주의라고 해요. 사회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주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이 알면, 아, 이게 공산주의구나.
이게 지금 더불당이 하고 있는 일이구나 하고 이걸 알게 되면 더불당에서 아무리 변명해도 저기는 이제 아웃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알려지기만 하면은요, 저들의 정체가 드러나요.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연방대 해가지고 북한이 쳐내려온다고. 그것은요, 좀 두 번째, 세 번째가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방력이 우리가 월등히 강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애를 많이 써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율곡사업, 그때 율곡사업이었는데, 군사단기, 세계 5위, 6위 됩니다. GDP는 세계 12위, 13위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그리고 지금 북한은 굶어 죽는 아사 직전이에요. 저희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먹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은 남북이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형계획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자유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옛날에는 그 토지였어요. 옛날에는 토지가 생산수단이었어요. 토지 장악하면은요, 전 국민을 다 장악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기업을 장악하면 그 기업 구성원들을 다 장악하고 하청사를 다 장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이 공산주의의 방법입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공산주의의 방법이에요. 그러고 이걸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모든 수혜자가 누굽니까? 좌파들인데요. 좌파들은 삼성전자나 이런 데들이 자기가 이 이슈를 가지고 나가면 저 이사 자리가 내재 일자리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명분하고 이익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저들은 이 문제 가지고 보배처럼 숨기고 있어요. 보배처럼. 이 문제가 나오면 화들짝 놀라요. 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힘당에서는 이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대충은 알지만 이것이 그런 문제인지는 잘 몰라요. 경제가 핵심입니다. 경제가 우리의 소득원이에요. 소득원이 잡히면 전체가 잡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이요, 10% 가지고 있고요, 일대주주가 20% 가지고 있습니다. 10% 갭 있죠? 이 갭을 메꾸려고요, 김상조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해체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관 전용 사모펀드란 국민연금하고 산업은행하고 공제기금이 돈을 대어서 만든 펀드예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는 것만큼 됩니다. 이것은 원래 벤처펀드예요. 상장사 주식 취득 못했어요. 벤처에 투자해서 상장시켜서 회수해가는 펀드예요. 이것을 상장시장에 밀어넣었어요. 자본시장법을 해체해가지고. 이게 들어오니까요, 2021년도부터 들어왔거든요. 상장사들이 자동으로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연금이 10% 가지고 있죠? 이게 막 또 들어온 거예요. 대주주가 20% 하고 그랬죠? 삼성 이수만 몇 프로 했습니까? 18.46%. 자동 해체되잖아요, 들어오니까. 오스텍 임플란트 최기업식 몇 프로 했나요? 19.41% 했어요. 그냥 해체되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해체되죠. 이런 데가 250개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런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오늘은 중국 펀드 얘기는 안 합니다. 아직 그 정체는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중국 펀드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어요. 또 저자도 듣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막 놀라면서 해요. 며칠 지나서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관심사에 또 몰려있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계속 쥐고 있어야 할 아젠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아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이기면은요, 좌파들 전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적나라. 좌파들이 이렇게 평일권 해체하고 들어오죠. 노조하고 연합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2020년도경에 미국에서요, AI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매출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났어요. 이때 트럼프가 작심을 합니다. 과거에 모든 기술을 다 해외다가 돌리니까 중국이 나오고 미국이 어려운 게 많아요. 미국이 어려운 게 많아요. 제가 얘기는 좀 안 해서 그렇죠. 트럼프가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공급망을 미국 내어두겠다. 해가지고 상하관세 하고요. 반도체법 하고요. 해가지고 다 들어와. 우리나라에도 얘기했죠. 3,500억 불 투자해라. 들어오면 돈 번다. 돈 버는 게임이거든요. 이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케미칼 아시죠? 케미칼도 중국이 공격 돌아가지고요. 다른 거 지금 다 발토막 나버렸어요. 케미칼에 살아남은 것은 2차 전지예요. 케미칼에서 차세대 산업. 이건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자동차 보세요. 현대자동차. 전기차가 지금 나오고 있죠? 다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울산에 남아있는 것은 단종백을만 남아있습니다. 내연기. 그리고 저쪽에 강비 여기 200이라면 여기 1기. 이것만 전기차가 남아있어요. 형식상으로 넘겨놓은 거예요. 보세요. 대기업이 이렇게 떠나가고 있어요. LG 갔죠? 그 2차 산업, 2차 전지 갔잖아요. SK는 서울에 갔죠? 고려아연 갔죠? 이게 형식이에요. 작년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봤을 때 마이너스 6.8%였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많이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장래인데 대기업들은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떠날까 이 연구만 해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정부가. 또 삼성생명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기를 해체시킨대요. 또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상속세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대기업들 68%예요. 좀 지나면 이게 다 해체돼요. 다 따로 귀속이 돼요. 저는 이거 끝나고 상속세법에 대해서, 상속세율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거르려고 합니다. 그것은 국진당에서 협조해주는 헌법소원을 한번 내고 이런 사회주의에서의 법제보다 맞지 않는다 해놓고 국힘에서 세율을 고쳐버립니다. 그것도 함직해요. 제가 이제 연금에 대한 해결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모두 함께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국힘당의 그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연금이 의결권 행사하는 거, 이건 위헌이고 위법이다. 정말 그래요. 장하성이가 그거 하나 실수한 거예요. 실수라기보다 거기까지는 못 들었어요. 전체가 완전히 드러나니까. 약점이 있어요. 저는 이걸 놓고 이제 헌법소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액주주 운동이라고 써놨어요. 소액주주가 연합하면은 헌법소원 걸 수가 있어요. 이제 주인도 인정을 해줘요. 교일 있기 전에 이번 7월 20일 날 조배숙 의원하고 저희가 세미나 합니다. 여기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보영 원장님에게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 올 수 있도록 제가 할게요. 있는데, 초청해도 국회의원들이 별로 오지도 않아요. 그래도 저는 98명의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이런 국정감사를 해주시오. 이런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힐지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까? 전번에 유상범 의원실하고 했을 때 국회의원 19명 왔어요. 19명.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국정감사를 우리가 98명 국회의원에게 다 요청을 하고 장동혁에게 떳떳하게 가서 당신은 의원입니다. 이건 사회주의 법률입니다. 그리고 위법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요청하잖아요. 국정감사 들어가잖아요. 국민이 알아요. 그러면 이것은 캔슬되는 거예요.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소액주주가
딱 연합을 해가지고요. 여러 군데서 소송을 거는 여러 군데서 행정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저는 통과될 수 없다고 봅니다. 통과되는 순간 이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설득할 자리가 없어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죠? 진짜 그래요. 국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 기여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22년도에 제가 계산했을 때 37% 나왔어요. 직접적인 기여도가 17%. 파생과 고려했을 때 37% 나왔어요. 지금 3년 한인에서 더 떴기 때문에 더 넘어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4개의 경영권이 장악이 되면 그걸 사회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토전쟁의 시대는 지났어요. 영토전쟁의 시대는 지났어요. 중국이 누구를 지원합니까? 더불당 지원하고 해서 여기다 공단 정권을 세우려고 하고 대격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가로 귀속시키려고 하는 이게 오늘날의 사회주의지 영토전쟁의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쪽은 다 바뀌어 있는데 우리만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알게 되면 국민들이 지식인은 이걸 다 알아듣습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걸 알아듣습니다. 직장생활, 자기 일자리이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세상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이 아젠다를 잘 알아듣습니다. 이게 한번 이슈로 뜨면은 저쪽 진행 못 시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추진을 하는데 우리 소액주주들이 또 우리가요 사이트를 만들어서 국힘당에다가 이거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거 국정감사라고 헌법소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서명운동 이것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마 이건 정보원장님이 진행할 겁니다. 헌법소는 행정소송은 두 번째로 가도 돼요. 먼저 국정감사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보원장님하고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정감사가 일단 벌어지면 이건 국정감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모든 대기업의 3분의 1 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법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연금이 이걸 검사를 하고 있다? 이건 헌법 126조에 위배되는 거예요. 국가재정법 78조에 위배되는 거예요. 연금법 102조에 위배되는 거예요. 수사자 책임활동 지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있을 때 상소문을 냈습니다. 답신을 받았어요. 수사자 책임활동 지침 9조에 연금 위협을 행사한다고 돼 있는데 뭐에 근거로 한 겁니까? 하고 답신을 받았어요. 국가재정법 64조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걸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78조를 적용해야 돼요. 이걸 놓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이것은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싸우는 과정에 이제 국민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 본질을 알고요. 저쪽에서 노리는 것은 뭐냐?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성공시켜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은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될 때 우리는 행정소송 넣고 헌법소송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마무리될 됐을 때는 상속세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헌법소송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복지법 강성노조 난리치고 있죠? 대기업들은 출장 못하고 있죠? 저희를 잡는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소액주주. 소액주주. 저들에게 소송 걸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소액주주한테는 나와요. 작년에 저런들이 법을 바꿔놨어요. 상법. 소액주주 권익보호법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용하고 있대요. 소액주주도 대주주하고 똑같이 지금 대우받게끔 상법이 만들어놨어요. 내가 회사의 주인이니까 삼성전자 10.5% 10년 동안 한다고 했죠?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익에 대한 처분 권한은 경영자에게 있지 않다. 이것을 압수한 거다. 그건 무효다. 이익에 대한 처분 권한은 오직 주총에서 주주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10년 단체 입당 내렸죠? 저는 무효주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액주주 권한이 막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소액주주를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보원장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꼭 국정감사
부침당 압박 넣는데 해주시고 이 사람들 좀 모아서 협회나 이렇게 창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협회 이름으로 오랜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하도만 받고 말씀하시죠. 그럼요. 한 주만 사면 돼요. 한 주만입니다. 그럴수록 좋죠. 저기 삼전 하이닉스 개장하고요. 현대자동차도 앞으로 로봇이 됩니다. 네, 삼전 하이닉스하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예. 그렇죠. 같이 이게요. 저 이슈 있은 다음에요. 이 이슈 터지잖아요. 그러면 좌파는 완전히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저놈들이 정말 나라를 거덜내려고 이랬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좀 우리 정 위원장 너무 귀하고 우리 박수 만져볼라. 좀 박수 쳐요. 우리 중간 박수도 좀 쳐요. 참 나더라고 뭐예요? 자주 보고요. 제가 우리 여기 정 위원장 구의동에 있는 제일빌딩에서 저희가 약간 한 3, 40명 모일 수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단합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정감사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합시다. 일단은 206개사 대기업의 리스트를 최 박사님이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회사 있잖아요. 자기가 애정을 가질 수 있는 회사 주식부터 사세요. 그래서 자기가 애정을 갖고 키워갈 수 있는, 같이 주인의식을 갖고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그런 거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권해주시면 돼요. 지금 외국 우파들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좀 연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들을 잘 안 사시더라고요. 근데 좌파들은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주식이나 코인들을.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웬만한 직장이나 이런 건 다 사라지고 기업도 많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기업의 배당 수입으로 정말 똘똘한 대기업 몇 개가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을 정말 잘 보호하고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좌파들은 그것을 거꾸로 소액주주라는 이름으로 우리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들고 그 이득은 우리 기업의 이득은 고스란히 중국 공산당 쪽으로 넘어가게 만들려는 게 이들의 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 기업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액주주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 얘기 내가 하나만 하고.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되어 있는 주식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요. 그리고 현대자동 앞으로 로봇이 돼요.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 앞으로 로봇 만드는 거 이제는 제가 합니다. 현대자동차하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저 선박 관련된 거 회사는 한 10개, 한 15개 되는데 그런 쪽은 앞으로 상승단을 쭉 갈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구룡수무와 중국 투한전 관련한 주제 발표를 이주총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오늘 밤샘에 할 겁니까? 할렐루야. 밤샘에 할 거예요? 오늘? 언제까지 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 하려면 길고 또 짧게 하면 짤 수 있는데, 이제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정신 차리니까.
6.3 지자체 선거 이후로 지금 그 유흥상호세 주축을 해가지고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이런 시위가 이제 한 달 계속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게 제2의 4.19 혁명으로 국민혁명으로 가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모이고 기도도 했는데, 오늘 좀 두서없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도 쫓기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근본적인 그 크라이시스, 총체적 위기, 지금 빵꾸가 안 나온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노조, 교육, 문화, 드라마 뭐 하죠. 해서 그러면 교회, 부패, 지도층,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총 지도층의 콜aps거든요. 부패. 그럼 이것이 왜 왔느냐? 자본주의의, 천민 자본주의가 다시 휩쓸려서 왔느냐? 아니면 다른 외생 변수로 인해서 이렇게 외세에 우리가 먹히게 된 과정이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2035 세대에 우리가 희망 있다 해서 이제 뭐 5만짜리 돈도 갖다 주고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매일 와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20대 30대 세력들은 정치계의 주역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승만 정권만 교체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민혁명이 4.19 제4.19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역사의 주역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역은 누가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은 뭐 죽으나 사나 안 되더라도 눈물 흘리고 또 구경다 찍자. 죽으나 사나 뭐 장도평이 누구 한동훈이 누구 찍자 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안 된다 제3의 세력 해서 이제 분분한 건데, 여러분 알다시피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마두로를 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식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그 풍부한 석유가 중국에게 싸게 갔다. 아무래도 중국 공산당 미워 죽겠는데, 넘버 2, 우리에게 묻지 않은 것은 베드로가 부정선거 기계 만든 원흉이다. 이 증거를 찾아야 되겠다. 마두로를 죽이지 말고 체포하라.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질면을됐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우에 마두로를 필세트까지 쪽지게 찍어 감옥에 쳐넣었지만, 뉴욕에 감옥에 쳐넣었지만, 야당이 희구하는 것, 베네수엘라의 민주인사들이 희구하는 베네수엘라의 봄은 결코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정권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의 봄은 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 부여처럼 대릴사회처럼 급하니까, 인기가 좋다니까 급한 김에 꾸한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부여와 고구려식의 대릴사회로 꾸와서 결국은 13계엄으로 감옥소에 갇혔다 하는 점입니다. 그가 검사 시절에 부정선거에 대한 냄새는 맡았지만 차마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그 주군에 대한 의리를 결국은 지키는 의리의 사나이로 있다가 결국은 자신이 감옥소에 가는 그런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어떤 대한민국을 원합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죠. 후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누가 지킵니까? 제2의 윤석열이가 판검사, 서울대학 법대 나오고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을 또 정권을 맡겨서 한번 매우 좋은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기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굴러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미국 트럼프가
텍스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한미 공조를 해가지고 뿌리면 부정선거의 운영은 체포가 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어느 한 어나더 히로 제2의 영웅을 맞이하면서 그에게 미친 듯이 지지하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주식이 올라가면서 이 자손들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유토피아를 꿈꾸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저 나이 이미 70이 넘었는데 이제 하늘나라로 갈 날짜가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하늘나라에 있는 부모님은 제가 죽었을 때 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예수 하나님 합쳐서 그때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질문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주차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걸 기억하느냐? 그러면 너는 대한민국이 망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물었을 때 저는 그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참정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주권이 회복되었다. 부실선거냐 부정선거냐 해서 부정선거 이야기하지 마. 큰일 나요. 자에게 공격을 받는데 우리는 부실선거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지금 저기에서도 부정선거 이야기하지 마라. 성적이 들지 마라 하는 세력들이 거기 와르르 앉아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벌써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은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이러쿵저러쿵 하기 떠나서 어마어마한 증거와 흔적이 있었고 이런 또 하웨이라든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데로 그 다음에 시진핑 왕후님 또 세르비아의 그리고 중국의 수개표에서 하웨이 제품 이런 모든 것이 미국의 부정선거 전문가들이 한국의 부정선거가 2002년 미국 대선에 개입됐다. 너무 많은 인터내셔널 소식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식 있는 지식인이라든가 국민들이라면 이것은 부실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증거대라 좌익에게 역공당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겁에 떠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왜 대선에 당선되었느냐? 공화당이라든가 보수의 국민들을 설득을 했는데 내가 부정선거로 떨어졌다. 나를 밀어달라. 그래? 그래서 보수 미국 국민과 공화당이 일치 단결해서 2002년은 부정선거였다 해서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지금 미국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이 결탁한 부정선거 국제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이 벌어졌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2002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우리 지식인들이나 농객들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한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마땅한 정보력을 가졌던 그 트럼프는 거짓말쟁이였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12.3 비상계엄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반체제 세력과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성관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12.3 비상계엄이 비록 실패를 했지만 윤의견이라는 것이 황당무계하지만 지금 이래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소맥을 많이 마셨다 하더라도 12.3 비상계엄의 어떤 대통령의 진실성, 진정성 이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부터 뉴라이트 운동을 하면서 시민운동한 역사는 거의 21년째입니다. 제가 시민운동한 모든 보람이 다 뭉개듯이 나라는 더 좌측으로 가고 좌측에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에 들어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그 문제를 가지고 차베스 마두로 논문을 한 20여, 한 30편을 쭉 읽어보니까,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망한 급행열차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차베스 마두로가 선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번 선거를 했는데, 9승 1패입니다. 카스트로에게 부정선거, 기계 돌리는 방법을 배워서 전자개표기에게 명령을 때려가지고 돌리는 방법을 배워서 차두로가 그걸 이식하고 그 다음에 마두로에게 연결했는데 거기에는 콜롬비아 대학의 베네수엘라의 두 천재 프레그라마를 영입하면서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지고 거의 인천이라든가 수원에 소위 그 미국 시스템, 도미니칸 미국 시스템으로 이런 기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자투표기로 인해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거로서 부정선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위기의 근원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왜 저렇게 힘이 세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 주사파들은 북한하고 친북 세력이라거든요. 북한이 김일성 강령 쫓는 김일성 주의자로 했는데 지금 말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중에서 주사파 중에서 운동권 중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김일성 영도자 만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사파들은 이미 북한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미 중국 쪽으로 말을 갈아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G2 국가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WTO도 해가지고 클린턴이라든가 오바마를 고 삶아가지고 지금 이 GDP 미국의 GDP에 소위 그 50% 60% 육박하면서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 됐는데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목적은 친중 정권을 영속화시켜서 홍콩처럼은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기술과 자본과 모든 그 노란 기술과 자본을 빼서 자신의 위성국가로 만들자 하는 것이 대중국의 전략인데 그 핵심을 세 가지 글자로 요약한다면 중국의 초한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재용 교수가 중국의 초한전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번입니다. 제가 시민단체를 얼마 했지만 어느 서점에 책이 가득 있습니다. 책을 만 원치는 삽니다. 그런데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민단체 운동하죠? 책을 읽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유튜브 이거 이주선 TV가 이러더라, 넣어서 저더라, 저어서 카더라, 성창진 TV가 카더라, 와, 개떡같이 이어 듣고 저거 듣고 천평떡 가고 전환길 TV 듣고 정신없어요. 자기 공부를 안 한다. 자기 주관, 자기 공부, 자기 내공을 쌓지 않은 것이 우리 보수 시민단체 장들의 비극입니다. 우리 공부를 해야 돼요. 남의 말 듣기 아니라 이주천 강의만 듣기 아니라 어떤 책이 이 리스트 대한민국의 근원이 뭔가를 알리기 전은 초한전이면 초한전, 수민민국 중요한 책은 여러분들이 밤샘 읽어야 돼요. 애국을 편하게 하시려 하면 안 됩니다. 먹으면서 커피하면서 그냥 들었고 이렇게 미나노식으로 돈 좀 내고 나라가 여러분 거의 망해가는 지경인데 편한 애국 안 됩니다. 밤샘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을 열리십시오. 지금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야, 이주세 공부 좀 하고 해라. 제대로 하라.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우파들 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IT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든가 지금 많은 부정선거의 책이 국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작 읽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시민단체 분들 얼마 안 됩니다. 전부 다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꽂고 해가지고 5분 10분 해가지고 땜방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보수가 이렇게 좌파들한테 평등주의자인 친북 친중 세력에게 무너지는
저는 하나의 큰 중요한 원인이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이 애국심만 있으면 뭐예요?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국가 이익이 어디서 왔느냐? 외부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근데 지금도 북한이 연방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이나 중국은 대한민국을 공산시킨다는 것이 영토를 뺏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자본과 기술이라든가 제주도 앞에 있는 고기라든가 우리 알맹이를 싹 훑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빤스바람으로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친중 정권을 수립하면서 모든 MOU를 통해서 사회주의 법을 통해서 하나씩 토주를 고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기업을 같이 정권으로 갈취하고 거기에 프롤레타르 계급에게 이사를 주면서 야금야금 해서 옷을 하나씩 벗겨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빨가벗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저 6회공 3사 이번에 그거 한다 합친다 하는 거죠. 그것이 국군 해체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반도체를 뭐 삼성한테 뭐야? 야 너 전라도 가. 그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느냐? 이것은 참 우리나라의 국민들 수준을 우리가 의문되는데 이것은 기계만 잘 돌리면 대한민국의 어떤 엉터리라도 기계를 잘 돌리면 말하자면 부정선거 기계입니다. 전자개표를 통해서 누구든지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멍청이 바보를 뭐로 만들 수 있다? 청와대라든가 용산에 박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힘당에서 부정선거를 왜 안 했느냐? 붙잡아 돌리면 큰일 난다 이게. 왜? 중앙선관위에 찍히면 공천도 못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국회에 나가립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얌전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받아서 개소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정당은 부정선거에 대한 냄새, 찌름내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왜 부정선거 이야기를 안 하냐? 그것은 너무나 유리하게 사전투표를 해가지고 뭉텅이를 해가지고 작년에 김물사하고 선거했지만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은 압도적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붙자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부정선거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잘 진행하니까 그런 들어가신데 이 상태로 아무리 선거를 해도 똑똑한 인물, 애국적인 인물, 재능 있는 인물은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기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국민혁명의 마지막 파이널은 당일 선거 수개표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 국민들만으로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 박사가 46년 6월 달에 전국선거를 통해서 전국을 돌았는데 도저히 되지 않아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해 12월 초에 미국을 건너가서 3개월 동안 미국의 언론을 만나고 미국의 조야를 설득시켰습니다. 그 설득은 뭡니까? 소련이 북한을 공산기지로 만들었으니까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하지 않으면 남한도 공산화한다는 여론을 설득시킨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 박사의 외교 전략으로 단독 정부가 수립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박수 변호사가 다시 미국 갔죠? 중국 공산당이 아니면 우리는 단독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글로벌한 모든들은 트럼프와 시진파의 패권, 미중 패권 전쟁에서 홍콩이 공산화되고 넥스트 타겟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느냐 하는 것이 미국 농객들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조지 프리드만, 미국의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 지정학자인 조지 프리드만 책을 한 2권 읽었는데 거기에는 미국은 한국을 지정학적 전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은 트럼프식 방식이지 우리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러면 봉기가 이러다고 야광이 길거리에 탄압받고 오늘 탄압되고 경제가 망쳐지고 여자들이 몸을 팔아서 자식들을 밥 먹이면서 완전히 망가진 이후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개입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지진 나서 개발살난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현명하게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글로벌한 문제다. 한국이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부정선거는 한미 간의 공조로 해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사활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정읍선언에서 이 냉전시대에 한반도의 공산화는 미국의 국가 이익의 사화적인 문제라 이거 조약을 설정했습니다. 미국을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메가드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반도의 공산화는 미국의 사활에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위기를 빠지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사활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해서 이승만은 메가드와 트루맨을 설득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방정국에서 6.25 때 미국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링크됐다는 걸 알고 개입을 해서 미국은 한국을 살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있죠. 오늘 한미동맹 강화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한미 간의 모든 중요한 사항이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선교사도 많이 왔죠. 기독교, 또 불사동맹, 가치동맹, 기독교동맹으로 해서 한국과 미국은 얼마든지 소통하고 미국의 이익이 한국의 부정선거 해소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독립운동했을 때 무장론, 또 중개론, 외교론 이런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서 미국과의 국제연대를 통해서 이 부정선거 미국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얻고 그 백서를 가지고 이것이 부정선거다 증명을 하게 되고 해서 자기를 압박하고 자에게 배후에 있는 CCP 공산당과의 고리를 끊는 그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것이고 지금 오늘 올림픽공원에서 이것은 이 움직임은 쉽게 중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2030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중요한 그 역구도로서 양성에 커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